저는 이 트라우마가 계속 있습니다. 71년에 이제 닉슨이 8월 15일이었죠. 그때 그 금태환을 중지하고 이제 달러가 이제 막 약세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럴 때 이제 물가도 1, 2차 오일 쇼크가 또 왔습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이 아마 70년 초반에 비해서 80년에 한 13배, 15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인 것이죠. 그때 이제 1980년에 피크를 치고 나서 금 가격이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0년까지 마이너스 70%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최근 일어나는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모시는 날 어제 밤이죠. 이제 미국에서 금리도 인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정 금리도 좀 많이 내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면서 지금 주식시장도 막 반등하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오늘 경제 관련된 얘기들 한번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주식시장 요즘에 막 분위기 좋다고 하지만 사실 실물 경제가 더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체감되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경제 상황 지금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이전에 보던 그런 성장률이 막 움직이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요. 올해 성장률 전망 대충 한국은행이 여러 기관들이 1% 전후 0.9% 이렇게 봤는데요. 여하튼 성장률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도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표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더 걱정일 거고요. 하여튼 IMF 이런 이야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이제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IMF는 기본적으로 그때 구조하고 지금 구조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어차피 이제 저성장이 온다고 한 것들은 이미 예견이 되었었고요.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는 해왔었는데 조금 더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19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계엄 사태라든지 등등 때문에 이제 약간의 충격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오고 체감이 조금 더 많이 강하게 느껴졌고 그런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성장은 이미 우리나라가 자본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도 추가적인 인구 투입도 이제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미 예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한 4, 5년 정도 조금 일찍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트라우마가 하여튼 IMF다 보니까요. 무조건 경제가 조금 안 좋으면 계속 이제 IMF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러는데 IMF는 기본적으로 그때 온 것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외환의 부족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거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성장인데 조금 빨리 우리가 좀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고 이제 체감 부분은 내수가 안 좋으면 체감이 안 좋으니까요. 내수는 지속적으로 그것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양극화이죠. 기업들 중에서도 수출 기업이나 이런 쪽에 잘 나가는 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보너스도 많이 받고 등등.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내수업종, 건설업종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또 양극화되니까 한쪽은 아주 어려운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경제 특징이지 않나 싶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IMF와 같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는 것 필요는 전혀 없고 어차피 예견된 저성장인데 한 4, 5년 일찍 조금 닥친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내수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체감적으로는 좀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것. 그게 지금 현재 경제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요즘에 그 국장도 막 올라가고 부동산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에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돈이 불어나는데 또 자산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수에 또 직접적인 또 타격을 받는 또 그런 집단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장기 저성장이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양극화도 같이 오게 되는 구조인 거죠. 우리나라가 양극화 언제 미국도 마찬가지 좀 그렇긴 한데요. 고성장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성장의 앞에서 과실을 향유한 사람과 거기서 이제 뒤처진 사람 해서 이제 양극화가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산 시장,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시장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고용, 자산,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역이라는 부동산 시장으로 해서 양극화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정책의 한 타겟이긴 한데요. 그 중에 하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을 이제 좀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것들은 큰 타겟으로 해놨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양극화는 앞으로도 아마 지속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에 쏠려 있는 돈들을 좀 이제 주식 시장으로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임기 초부터 주식 시장에 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 드라이브를 막 걸고 있는데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이제 3,500에 거의 막 다다른 상태거든요. 뭐 역대 최고의 지금 상태인데 뭐 이렇게 실물 경기는 안 좋더라도 또 이제 이 금융자산 시장은 또 별개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결국에 또 이게 유동성 공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서로. 예, 유동성 공급이라기보다는 실물 경제는 아시다시피 수출이나 내수나 성장률이나 뭐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뭐 기업의 이익이나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전에 우리나라가 PBR에 기업이 한 70%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이제 PBR이 1 이하인 그런 상황이고 웬만한 개도국보다는 더 안 좋은 더 안 좋다기보다는 그런 지표였죠. 그게 이제 정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법제화하고 그리고 그 의지가 강하면서요. 그게 또 일단은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방금 말씀하신 상법 개정도 그렇고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밸류업을 시킨 것 같고요.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빨리 이제 반영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이죠. 지금까지 이제 혼자 독야청청 고금리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미국이 이번 18일 날 페드가 이제 금리 인하할 거라건 누구나 다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멘트를 할까,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까 그게 가장 포인트였죠. 그런데 보통 뭐 한 번, 뭐 두 번 조금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뭐 그것도 그래서 미국도 IB들이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뭐 한 번 한다는 사람도 있고 세 번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뭐 아직도 정확하게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한 두세 번 정도는 이제 가능하리라는 그런 부분에 기대가 들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 원화가 강세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통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어차피 시장은 앞으로 좋을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한 2, 3개월 전부터 해왔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촉발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 이제 트럼프가 이제 파월에게 계속 금리 인하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다 경기를 이렇게 진작시킨다, 뭐 어쩐다 이런 측면으로 막 보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관세 정책하고 그다음에 각 기업들, 각 국가들의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것. 그다음으로 이제 스티브 미러란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관세율을 높여놓으니까 이제 자국 통화의 약세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방어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 약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 약세를 가져오려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계속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주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마침 이제 고용이 약간 이제 그 뭐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약간 아슬아슬한 선상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조금 불확실하니까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외환 시장의 이제 방향과 더불어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밸류업 이런 것들 때문에 PBR이 낮은 것들이 이제 PBR을 회복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많이 올랐었죠. 뭐 0.56 PBR 하던 것이 1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이제 많이 이제 회복된 부분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대형주 반도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자동차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그 어쨌든 미국도 금리를 낮추고 약달러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국내 기업들한테는 또 수출 위주의 우리가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또 유리하게 볼 수도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화가 약세인 게 좋죠. 원화가 약세인 것이 자기들의 원화 수입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그게 유리한 것인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거의 1,400원대 전후의 환율을 누렸습니다. 이게 한 2, 3년 동안은 누린 환율이죠. 그래서 뭐 원화가 강세된다고 해봐야 1,370원, 80원인데요.
저는 뭐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당장 이렇게 기업들의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일단 당장 자금이 들어오는 것, 기대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니까요. 그게 뭐 일단 우선이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자산 시장도 좀 이렇게 살아나고 그다음에 좀 수출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좀 경기가 좀 좋아지면 내수도 그에 맞춰서 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은 뭐 그런 조금은 이제 그렇게 이전처럼 뭐 성장률이 2% 4% 네.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은 성장률은 조금은 이제 살아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가면은 네. 내수도 지금 내수 진작책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네.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수출이 좀 회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네. 이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요. 그게 아직은 나타나야 될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복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경기 너무 안 좋다고들 하시니까 예. 실제로 지금 제가 그 상가들 가보면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좀 그 북적북적하던 곳들이 이제는 뭐 웨이팅도 아예 없는 곳도 많아졌고 다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약간 좀 최저점 같다면 좀 희망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또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수는 그렇게 잘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은 조금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부채를 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정부가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민간의 소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가게나 기업이 부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현재 서구 사회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정부가 이제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공공주택이라든지 네. 등등 하면서 이제 조금 채무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때 아마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랬죠. 공공주택이나 이런 부분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줄이기 네. 위해서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집안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부담을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했고 이제 기업 부채도 많이 증가했죠. 정부 부채는 뭐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은 아직은 우리나라는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이제 괜찮은 편인데요. 하여튼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가계의 이제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기 네. 마련이니까요. 그게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구조도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네. 그 이제 상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온라인 구조로 많이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전에 오프라인을 상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매점이나 매장이나 이런 걸 유지하던 부분들이 자꾸 구조적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이죠. 네, 네. 그런 구조적인 영향도 있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우리나라 경제에 좀 희망적인 어떤 부분이나 좀 변화 요소 이런 건 좀 없을까요? 구조적인 전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경제나 항상 이런 시기는 겪기 마련입니다. 항상 경제가 안정적이고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도전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도전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전체적으로 저성장이라서 내수가 감소하는 데다가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구조적인 전환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 어떤 부분으로 바뀌어 나가야죠. 예를 들어 이제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다른 형태로 변한다든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배달 네네. 쪽으로 이제 고용이 옮겨가고 그렇죠. 라이더라고 예,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이제 안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전환기를 겪고 있는 것인지 하는데요. 일단은 그 전환기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뭐 관세 부과하고 막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실적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또 추가로 더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그렇겠죠, 당연히요. 이제 가격에 증가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괜찮은데요. 네. 당장은 증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기업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증가하게 될 텐데 당장은 이제 기업이 그 부담을 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경기가 좀 침체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마중물격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정부 예산을 통해 가지고 확대 재정을 통해서 이제 이 유동성을 좀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어쨌든 좀 작동을 좀 한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시장에 돈이 풀리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15만 원 푸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을 네.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10만 원 푸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
것이 나쁘지는 뭐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 향후에 우리나라의 국가 네. 부채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도 기조는 유지한다. 좀 그런 거 하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마중물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재정 지출을 한다고 하는 것, 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어느 정도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AI 시대로 막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AI 쪽은 사실 엄청난 돈도 필요하지만 뭐 인프라 자체들이 사실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가 아닌 어떤 제한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미국 주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앞으로 좋아질 만한 여지가 있냐라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미국도 리포트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하여튼 다 이야기들이 조금 달라서 저도 뭐라고 답을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AI에 관한 것이 경제에 생각보다는 훨씬 적은 부가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 예를 들어 인터넷 이 되었다든지 이전에 전기가 들어왔다든지 철도가 기차가 나왔다든지 할 때 그런 때에 비해서는 이 훨씬 확산성이 적다는 것이죠. 네. AI 같은 경우 언제 전기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이제 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형태로 네네. 지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신기하고 좋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코스트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전에 인터넷으로 통해서 웹 사회로 들어갈 때는 정말 이게 값싼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확산성을 가졌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그게 크지 않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지금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요. 명확하게 이 두 사람의 의견에 어디가 맞다고 조금 손을 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방향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뭐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뭐 AI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 이미 사회는 그 AI 때문에 지금 이제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여러 산업이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니까요. 그 AI 쪽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 그것이 향후에 어떤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다 같은 이제 일반인으로서 이런 뭐 경기도 침체되고 예를 들어 이제 뭐 소득이 뭐 잘 벌리는 직군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뭐라도 그래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유동성 증가와 뭐 이렇게 시세 상승을 좀 같이 누려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저도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은 이제 그 밸류업도 상당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기업들 중에서 거의 이제 더블로 오르면서 PBR이 더블되고 한 기업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미국에 이제 주가도 좀 오르고 뭐 내년까지 이제 약간씩 오른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리포트들 보면은 이제 골디락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연착륙 형태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년 가면은 이제 약간씩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는 뭐 그냥 연착륙 국면으로 갈 것 같다는 것이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디펜스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리스크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년 가서 이제 조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이제 방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큰 리스크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타이밍은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부터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러다이트 운동 이런 이야기를 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그랬죠. 이제 기계가 자기의 일자리를 빼앗을 때 이제 기계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의 흐름은 못 바꿉니다. 큰 물결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혁신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지분을 갖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입니다. 이런 급변하는 사회, 급변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런 사회에서는 결국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제일 좋지 않은가 싶고요. 그건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더더욱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직접적으로 지금 노동시장에 일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곳곳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회계사도 그렇고 이제 변호사도 그렇고 디자이너도 그렇고 꽤 전문직에 속하는 쪽에 이제 대표나 이런 쪽으로 계시는 분들의 이구동성이 신입을 뽑는 숫자를 확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AI 제미나이나 이런 곳에 어떤 업종을 종목을 분석해 달라 하면은 이전에 신입이 분석해서 정리하던 자료를 그냥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정말 그런 혁신 주식을 갖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거를 반대할 게 아니라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라. 그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살아남는 어찌 보면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러다이트 운동 때 그때 오히려 자본가들을 찾아가서 기계를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분을 좀 공개해서 우리가 쉐어링을 하자. 이렇게 했으면 훨씬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AI 관련된 기업들 주식 사신 분들은 지금 아주 좋거든요. 분위기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렇겠죠. 시대의 흐름을 굳이 배척하지 말고 그걸 좀 타고 같이 넘어가는. 그게 이제 해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반대부터 하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 게 또 인간의 좀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변화를 거스르기가 힘듭니다. AI 아시다시피 처음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반대도 많았었죠. 그때 엘트만 그때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3년 전에 나왔을 때는 이게 뭐야 싶을 맞습니다. 정도로 무슨 초등학생도 아닌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윤리적인 문제 이야기도 있었고요. 많이 두려워했고 그랬지만은 전혀 거침없이 사실은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 큰 파도 쓰나미 같은 것은 어떻게 저항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대세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경록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세계 경제의 어떤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곤 있는데 이제 또 좀 조용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미국 부채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발 위기 온다 이런 얘기들도 한때 엄청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예전처럼 어떤 경기 침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위기감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직은 그런 것 같고요. 미국은 사실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정부 부채가 높은 수준이기는 하죠. 그래서 조금 문제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기축통화국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컬랩스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 보는데 그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결국 이제 고용하고 물가 데이터가 가장 현재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데이터가 약간은 이제 조금 나빠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극단적으로 아직은 나빠지는 모습이 안 보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페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섰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충 조금 리스크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 큰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어쨌든 간에 침체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든지 반등시킬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면 최악이 어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내년쯤에 그런 부분이 약간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금리를 인하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하지만은 이제 경기가 다운되면 그것도 물가를 수요를 줄여서 낮추는 요인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그래서 지금 물가도 어느 정도 조금 길들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부분이 이제 소비자 물가에 증가되면은 내년쯤은 이제 증가되겠죠.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으니까요. 이게 이제 관세로 인한
인한 물가 상승이 이렇게 뭐 아주 전폭적으로 막 물가를 크게 교란시킨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물가가 그렇게 뚝 떨어지지는 않은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 조금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니까 저도 명확하지 않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래서 아마 골드만삭스가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딱 좋은 딱 성장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있고 그렇다고 막 무너지지는 않고 물가도 막 치솟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저 그런 선에서 지금 머무를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유 그 말만 길어진다 그냥 아유 골디락스라고 쓰자 그러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골디락스는 근데 되게 좋은 의미 아닌가요? 되게 좋은 딱 그 적절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예. 언제 물가도 많이 오르지 않고 성장도 뭐 많이 떨어지지 않고 뭐 그런 부분인데요. 2000년대 보던 그런 골디락스보다는 뭐 퀄리티는 안 좋겠죠. 그래도 어쨌든 나쁘지 않다. 미국이 어쨌든 그 정도로 괜찮다면 다른 나라들도 좀 한숨은 좀 돌릴 수 있다. 근데 뭐 지금 유럽이나 뭐 이런 데들도 안 좋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곳곳에 있는 이제 리스크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터질지 하는 것이고요. 뭐 중국도 만만치는 않은 것이고 유럽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도 뭐 아직은 그렇게 고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미국의 저 아이비들이 보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분위기인데요. 저는 뭐 성향이 약간 회의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주가가 오를 때마다 조금씩 뭐 전폭적으로 절대 줄이지는 않고요. 조금씩 줄여갑니다. 그 요즘에 유럽이나 뭐 이런 곳들도 다 금리를 낮추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중국도 뭐 그렇고요. 전반적인 어떤 이 자산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좀 다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봐도 되는 거죠. 중국도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특히 하이테크 중심 했어요. 뭐 저도 펀드인데 ETF나 이런데 오랜만에 봤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치가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많이 올랐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저도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헷갈리긴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헷갈리는 상황이고요. 뭐 하여튼 미국이 뭐 그쪽에 아이비들도 뭐 거의 골디락스적인 미지근한 이런 분위기로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산 시장이 금리는 인하하고 해서 자산 시장이 좀 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그 전에 워낙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반등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박사님이 어쨌든 채권 쪽도 전문가시니까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요즘에 얘기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 주식만 하고 계시고 막 코인 쪽에 가 있는데 채권도 이제 앞으로는 좀 좋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채권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으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재미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채권이 지난 한 7, 8년 동안 계속 재미가 없었고요. 7, 8년 동안에 연 채권 수익률이 펀드로 가입했으면은 채권은 왜냐하면 금리가 1%대에서 한 4%대로 오르다 보니까요.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거의 뭐 한 1, 2% 연 수익률이 그 정도였습니다. 한 2% 정도.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죠. 주식은 연 10%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채권 종목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2년 들고 있으면 그 금리가 확정적으로 받게 되니까요. 차라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권 종목을 산다고 옮겨가게 됐고 펀드가 재미없다 뭐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또 한번 유행했던 게 미국 이제 30년물 국채 샀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마이너스 20 뭐 이 정도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미국 국채 스트립을 사셔가지고 그 중에 원본에 해당되는 것 그걸 사시니까 듀레이션이 3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채권 쪽에서 많이 손해를 보셨고요. 뭐 제가 그 몇 달 전에도 그렇지만은 이제 채권 쪽에 그렇게 불편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했던 것 그 재작년처럼 이렇게 채권을 샀는데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는 좀 컴포터블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수익률을 이제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요. 이제 한 달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한 달짜리를 낮췄다고 해서 10년짜리는 다른 요인으로 움직이니까요. 10년짜리는 물가라든지 장기 기대로 움직이니까 그래도 30년 물은 거세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별로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뭐 2년 10년 물 스프레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물하고 장기물 간의 스프레드는 계속 확대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장기물이 덜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금리 정도는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3%라든지 이런 금리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만은 가격 상승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금리 인하하다가 다시 물가 오를 수도 있겠다는 그 불안감이 있어서 반영을 못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장기물에 대해서는. 한 3에서 5% 뭐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을 굳이 보시면 뭐 개인들이 뭐 투자할 정도는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또 하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중에서 변동성이 큰 것은 듀레이션이 긴 이제 미국 국채 30년물 그걸 갖고 이제 커버드 콜 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30년물이 여기서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별로 먹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커브더콜 변동성을 이제 사게 되면은 월 1% 정도 이제 먹게 되니까요. 이런 국면에서는 뭐 채권의 일정 부분을 그런 횡보 국면으로 변동한다고 본 것이 이제 조금 베팅하는 것도 방법이지 아닐까 싶고요. 네. 30년물이 여기서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막 치솟아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을 조금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뭐 금값 엄청 비싼데 금은 결국에 이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것도 유동성이라기보다는요. 뭐 시장의 유동성하면 이제 달러라고 이야기를 글로벌하게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금은 여하튼 금이라 말로 이제 캐시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계산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네.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IB들 리포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한 수급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도 금에 대해서는 스트롱 바이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게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최근에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금을 매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금은 뭐 여전히 올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하고 유사한 사건이 70년대에 있었는데요. 저는 이 트라우마가 계속 있습니다. 트라우마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은 네. 71년에 이제 닉슨이 8월 15일이었죠. 그때 그 금태환을 중지하고 이제 달러가 이제 막 약세가 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물가도 1, 2차 오일 쇼크가 또 왔습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이 아마 70년 초반에 비해서 80년에 한 13배, 15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하게는 이번에는 2008년부터 아마 금 가격이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부터 이제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인 것이죠. 그렇게 올랐는데 비슷하게 이제 올랐는데요. 그때 이제 1980년에 피크를 치고 나서 금 가격이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0년까지 네. 마이너스 70%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네. 금이라는 것은 한 번 이게 자칫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무수익 내지는 마이너스 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뭐 금은 잘 못하고 있는데요. 네. 여하튼 뭐 IB 리포트들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 반대하는 것도 없고 상당히 많은 곳에서 금을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미국 달러에 대해서 신뢰도가 앞으로 더 약화될 것이다. 약달러가 되고 뭐 이런 거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다들. 그렇죠. 그 달러에 대한 신뢰도라기보다는 어떤 안전성 혹은 뭐 유동성, 편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타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이걸 뭐 이제 달러 자산을 좀 팔아서 써보려고 하는데 다 중지가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니까 미국 국채 들고 있어봐야 아무리 들고 있어봐야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보시면은 중국이 외환보 요구에서 미국의 국채 보유량이 쭉 줄어드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을 사게 되고요. 금도 이제 런던에 보관하지 않고 이제 본국으로 들고 와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달러들을 다 수출해서 달러를 갖게 될 텐데 이 달러를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중앙은행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금의 보유를 좀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걸 치고 나가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건 아시다시피 뭐 가격 굴문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몇 년 동안 계속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뭐 지금 전쟁도 계속 하고 있고 뭐 전쟁이 어느 순간에 또 끝날지 그것도 모르니까요. 예,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러시아가 그런 거 한번 당하는 걸 봤는데 그냥 다시 국채 사야겠다 하는 기조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때 미국 내부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하여튼 미국 달러의 수요 기반에 좀 네. 영향을 그러니까요. 주었다. 신뢰성에 좀 타격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지금은 이제 그 이후 한 4년 정도 지속됐는데요.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올해 내까지는 아이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한다면 한국도 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위기가 온다든지 뭐 어떤 뭐 큰 충격이 온다든지 이런 일들은 좀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관세 충격 위에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관세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 투자하기로 한 것들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세 협상 문제 네. 그 부분 위에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워낙 트럼프에서 가끔씩 강성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흔들리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많이 면역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 이야기하고 반도체 한번 뚝 떨어졌다가 오늘 더 올라가 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외국인 움직임 보면은 대충 알겠죠. 트럼프의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발언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럭저럭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제일 우려되는 문제는 관세율이 우리나라의 경쟁국과 차이가 나면은 안 된다. 예를 들어 일본은 15%인데 우리나라는 25%다. 이게 쉽게 볼 수는 있지만은요. 이게 상대 가격이 서로 변해버리면은 이게 무역 구조에 꽤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관세 협상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관세율은 우리 경쟁국과 거의 같게 만드는 것 그것은 지켜나가면서 기업 투자하는 3,500억 불 저 부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가서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카드도 내밀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나가면은 그게 베스트 폴리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세율을 이렇게 손쉽게 후퇴를 해버리면은 예, 이게 의외로 조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대외 비중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예,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타격이 이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찰 비용도 크고요. 마찰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수출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적응해야 될 코스트가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의외로 코스트가 커지기 때문에 저 생각은 저도 뭐 생각이 짧을 수 있습니다만은 관세율은 상대 가격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지금 뭐 기업이 투자하기로 한 저 부분을 여하튼 우리의 다른 비장의 카드를 좀 들고 가서 좀 뭐 과혹하긴 합니다. 사실은 저 조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부분을 좀 뭐 저보고 무슨 생각이 있냐? 아유 저 없죠. 저 머리가 그만큼 안 좋아가지고요. 정책 당국자들이 훨씬 브레인들이 많으시니까 정보도 많고 하니까 다만 그 부분을 좀 조정하면 어떨까 싶고 경제학에서 제일 마찰 비용이 큰 것은 상대 가격이 변할 때입니다. 모두 다가 25% 올라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15% 오를 때 우리가 25% 오르면 이게 이제 큰 문제고요. 뭐 인도 뭐 그다음에 뭐 캐나다 뭐 40% 브라질 50% 그런 나라 우리나라하고 수출 그게 완전히 다르죠. 인도는 거의 내수 경제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버티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좀 불확실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본은 도요타 15% 관세 받고 우리는 지금 25%라 뭐 최근에 제가 읽은 건데 도요타가 미국에서 지금 한국 차보다 더 싸게 팔린다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쉽지 않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수출 자체가. 그게 이제 상대 가격 변화입니다. 그게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이게 거래 마찰 비용이죠. 이게 이제 전략을 다 바꾸고 적응해야 되고 국내 코스트를 줄이는 걸지 그다음에 시장이 한번 잠식되면은 또다시 빼앗으려면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하면서 보면은 웬만하면은 15%를 다 동일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무역 구조를 바꾸지를 않거든요. 안 그러고 각국마다 다르게 해놓으면은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이거 적응하느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딱 인류를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인데요. 그게 경제적으로 바른 접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굳이 높은 관세율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상대 가격 변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는 뭐 그냥 무대포잖아요. 약간 그냥 줘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협상을 하니까 참 뭐 깎고 싶다고 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어쨌든 아직 협상을 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뭔 카드가 있을지 좀 많이 찾아봐야죠. 이제 중국은 제일 처음에 그럴 때 휘토리라든지 이런 것들 카드를 갖고 이제 했는데요. 우리도 무슨 카드가 있을지 우리 뭐 조선 뭐 이런 거
얘기 좀 하는 그 이미 이제 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잘 안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참. 그래서 아까 자동차 쪽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다른 것들 크게 주가 지수를 올릴 만한 것들이 네. 지금 막 가격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자동차는 이제 저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현대 기아차가 지금 못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수출은 증가했는데 네.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제 사실은 다른 곳에서의 성장을 빛을 못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반도체 쪽도 아직 뭐 관세 협상이 뭐 안 끝난 상태인데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뭐랄까요 배제하기가 어려운 게 또 미국의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말고 다른 파트너가 뭐 현실적으로 없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쪽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도 되겠죠? 어쨌든. 예,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저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품목별 감세를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이리저리 건들고 있는데요. 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의 소위 말해 이제 프라핏 마진이 너무 높으니까 관세를 좀 더 때려서 빼앗아가야 되겠다는데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 투자와 그다음에 설비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하고 만들어낸 그 제품인데 그거는 다 제외하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 신약품 개발하려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래서 그 마진으로 가지고 이제 돈을 다시 이제 리커버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마진이 높다고 관세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저도 참 기가 차긴 하던데요. 나중에 말은 저러고 나중에 적응해 나가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트럼프의 거래 전략 중에 하나 이제 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요구로서 완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하고 이제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강자한테는 하나의 그걸로 끝이 나는데 약자에게는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면은 야 이거 하자. 그 다음 가면 이거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할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은 뭐 협상 카드가 뭐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르는 거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이 시청자분들 뭐 개인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어떻게 좀 투자를 하고 좀 포트폴리오를 좀 짜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홀딩이고요. 뭐 그렇다고 많이 팔지는 않고 뭐 좀 올라가면 조금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런 정도로 제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주식 파트에 들어간 금액 자체는 그대로 두고 종목만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전체 비중을 올라가면 또 조금 줄이고 올라가면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중? 예. 그걸 뭐 왕창 팔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아졌다 과거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게 약간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충격들이 올 때 이제 그런 단기적으로 충격들이 올 때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트럼프의 입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일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페드의 스탠스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것은 잘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나오는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가나 지수가 어쨌든 고가권이기 때문에 뭐 약한 정도의 어떤 지수의 뭐 이런 어떤 좀 부정적인 발표 이런 걸로 좀 단기적인 충격들이 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좀 들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왜 이렇게 안 흔들리고 탄탄히 가죠? 예를 들어 올라가죠. 고용 데이터도 한 몇 번 안 좋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거든요. 조금 떨어지고 이제 금방 회복을 했는데요. 강시장에서는 원래 이런 이제 특징이 있으니까요. 웬만한 그 뭐 악재라도 다 덮고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축적돼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 이제 고용하고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아시다시피 이미 약해져 있는 것이고요. 뭐 가격이 오르고 저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용 데이터도 지금 사실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고 물가가 그나마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이제 고용 부분의 데이터 그걸 이제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지금 되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예 다 팔고 현금화를 많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대로 또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요. 자기가 자본시장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 가장 가져야 될 자세가 겸손함인데요. 다 판다는 것은 지금의 자본시장이 다 틀렸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장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 팔고 그런 스탠스는 아니고요. 뭐 오렌 버핏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사람의 철학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뭐 많이 줄여봐야 한 30%, 뭐 그거는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네. 다 판다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확신이 있는 것이고 추가적인 기대 수익은 거의 없는데 앞으로 하락할 리스크는 엄청 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강하게 베팅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럴 만한 것들이 잘은 안 보입니다. 네. 저도 작년에 사실은 미국 경제가 고용시장이나 이런 것 등등 물가 불안 이런 것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도 이제 높은 수준이 오래 지속됐고요. 안 좋은 쪽으로 조금 가리라고 보았는데 생각보다 잘 지탱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까지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리스크들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막 극단적으로 뭐 다 올인해서 사거나 반대로 다 현금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 시장을 너무 이겨 먹으려고 하다가 항상 당한다. 예.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경록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30대, 뭐 20대, 뭐 40대까지도 뭐 미국 주식 워낙들 많이들 하시고 뭐 이제 국장도 많이들 하시는데 금융 투자가 좋은 게 어쨌든 뭐 단기간에 변동성이 워낙 뭐 큰 자산들이다 보니까 뭐 빨리 버는 느낌이 나서 좋은 것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잘못 내가 선택하면 또 급격하게 자산이 막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것들을 좀 꺼려 하시는 경향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좀 약간 노후 대비를 좀 해야 되는 한 5, 60대들 이런 분들도 지금 살 게 주식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막 하시거든요. 예. 이 약간 5, 60대의 주식 투자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조심하셔야죠. 조심해야 되니까요. 예. 요즘 많이들 하세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주식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야 주식 참 쉽네. 그냥 주식을 사면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놓고 있으니까 뭐 조금 손해 보다가 또 좀 기다리면 돈 벌고 하는 것이니까 쉽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전혀 아시다시피 안 쉽습니다. 떨어질 때는 또 바닥을 모르고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수익률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항상 전쟁을 할 때도 공격을 할 때 자기가 후퇴 퇴로를 보고 공격을 해야 되듯이요. 주식을 사고 이제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때도 혹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그게 이제 투자의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같은 때 자산을 사더라도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샀고 한 사람은 월세를 받는 주택을 샀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샀다고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요. 네. 근데 이제 다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 가격 모두 다 오른다고 아이비들이 이야기해서 샀는데 안 오른 거예요. 10년 동안 안 오른 것입니다. 네, 들어오는 게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자기 생각하고 반대로 갔을 때 리스크가 이런 리스크인 것이죠.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을 샀는데 이것도 10년 동안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4%를 예를 들어 받았다고 그러면은 10년 동안 내가 챙기는 것이 40%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캐시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50대, 60대 투자 자산을 사실 때는 꼭 인컴이 있는 자산을 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손해를 봤을 때도 시간이 나의 우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격이 마이너스 20% 떨어졌는데 배당을 한 6% 주더라 하면은 그냥 2년 지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 3년 지나면 18%가 배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2%만 손해죠. 예, 또 1년 더 지나면은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이게 시간이 나의 우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차하면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 가격이 반대로 움직였는데 그래도 기다리니까 내가 손실을 메워줄 수 있더라 하는 것 이런 자산이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는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컴을 주는 자산들 중심으로 사기를 꼭 권유드립니다. 주식에 물리더라도 우량주에 물리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실적 좋은 우량주, 돈 잘 버는 거. 작전주에 물리지 맞습니다. 말고. 예, 그게 실적 좋은 게 배당은 하지 않을지라도 수익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워렌 버핏도 제일 중요하게 여긴 원칙이 기업의 수익이 마치 이자처럼 확실한 기업. 확실하게 보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채권의 이자보다 높으면서 변동성은 채권과 같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캐시플로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배당이라면 배당일 수도 있는데 기업의 수익 그런 캐시플로우가 반드시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사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인컴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이 경험한 바인데 리츠가 최근 몇 년 동안 한 마이너스 30 최근에 또 좀 가격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게 가격상으로는 마이너스 30인데 한 6%씩 배당을 하니까 3년 정도 그러니까 18%를 이제 회수를 한 것이죠. 네. 2년 정도 더 지나면은 뭐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손해는 아닌 것이 시간이 나의 우군이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렇게 넘어서 투자하실 때는 그걸 이제 인컴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인컴을 주는 자산 혹은 캐시플로우를 주는 자산 그런 자산을 투자하시면은 투자의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잘못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또 그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이런 케이스가 또 있을까요? 반대 사례들 했다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든지. 제가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금융 사기 당한 사람들은 가끔씩 보고요. 일단 주식 투자는 이게 리스크가 크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투자를 안 해요. 사람들도 대충 알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제 구조화된 상품들 이런 것들 보면은 한 6% 정도 수익률을 준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왕창 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리스크가 의외로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제 리스크가 터지는 것이죠. 뭐 또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할 때는 자기 은퇴 자금을 다 넣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중에 일정 부분 조금 넣고 조금 타격을 받는데요.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한 2018년 그때 하여튼 그 시장을 시끄럽게 했던 것이 이제 DLS라고 예, 독일 국채금리에 연동된 것인데요. 그게 이제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마이너스 80%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기사들 보면은 이제 나이가 65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야 이거 이 저금리 시기에 한 5% 준다고 그래서 내 퇴직금 여기 다 넣었다. 맞아요. 80%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리스크입니다. 오히려 파생 상품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냥 뭐 주식을 사든 뭐 아니면 ETF를 사든 이렇게 해야 된다. 주식을 사면은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낮은 확률로 큰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낮다는 것만 믿고 들어갔다가 자칫하면은 그런 확률에 걸려버리면은 이제 노후가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95%의 확률로 6% 이자 줍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5% 걸리면 다 날아가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게 괜히 안전해 보이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안전해 보이네요. 5% 확률로 80%가 날아갑니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95% 확률로 6%를 줍니다고 하니까 저도 솔깃해지는데. 그 나머지 5% 걸리면은 큰일 난다. 그러면은 그 5% 그래서 제가 그런 상품이 나왔을 때 이제 두 가지를 꼭 좀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세상에 절대 공짜는 자본시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하는 수익률에다가 예금금리를 빼봐라 해서 예를 들어 6%를 제시를 했는데 2% 예금금리는 4%가 부담하는 리스크라는 것입니다. 4% 부담하는 리스크라는 것은 주식을 한 30-40% 갖고 있는 리스크인데요. 구조화된 상품은 그거보다 가끔씩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보셔야 될 것이 최악의 경우에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을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은 뭐 80% 날아갑니다라고 말을 안 해주잖아요, 대부분. 해주긴 해야 되죠. 해줘야 되죠. 맞아요. 예를 들어 1%의 확률로 뭐 원본을 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1% 확률인데 일어나겠습니까? 뭐 그럴 경우 99%가 성공하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런 마음 아닐까? 아무래도 이제 50, 60 정도 되시면은 뭔가 이제 안정적인 수입은 좀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막 뭐 복잡하게 뭘 관리하고 하는 것도 좀 어려우니 뭔가 어느 정도 좀 남에게 의지하면서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실 제일 크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이 보존된다든지 원금이 보장되고 뭐 한 4% 뭐
하고 뭐 안 좋을 경우에는 뭐 한 1% 이런 거는 뭐 트라이 해볼 만합니다. 네. 그런데 밑이 완전히 뚫려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고배당을 그래도 받을 수 있을 만한 네. 뭐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ETF 위주로 그냥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예, 저 ETF 괜찮습니다. 예. 리츠도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 종목 중에서도 언제 우리나라가 밸류 프로그램도 이제 작동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성장에서 저성장 사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성장 사회에서는 계속 돈을 벌면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성장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계속 투자를 하기보다는 벌은 돈을 이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 문화가 조금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종목 중에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ISA 계좌에 넣어놓으면 이제 분리과세도 되고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통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꾸준히 배당을 얻는 것 그것을 타겟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증권사 시스템에 보면은 한 해 배당 받은 것들이 월별로 쫙 데이터 나옵니다. 그거 보고 이제 매월 내가 얼마의 배당을 받았으며 전체 금액이 얼마이며 그 다음에 올해 예상되는 배당 플로우도 나옵니다. 그런 이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가 받을 배당 금액 타겟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리츠나 주식이나 혹은 뭐 커브드 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섞으셔가지고 그런 배당 받을 금액을 좀 정해놓고 그 금액 타겟에 맞게끔 이제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뒤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그냥 쭉 나는 뭐 가격 변동 뭐 변동은 하겠는데 그냥 배당 받는 것으로 일단 당분간 생활하겠다. 그러니까 타겟을 자산 가격의 변화, 자산 가격의 뭐 상승률보다는 내가 받을 배당 금액의 타겟을 딱 두시고 그렇게 운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제 자동차 얘기하셨지만 현대차가 요즘 배당 수익률이 6%가 넘더라고요. 요즘 주가 기준으로만 보면은 뭐 물론 그렇게 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가격도 좀 낮은 지점이고 하니까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저도 뭐 앞으로 관세 쪽에서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은 그렇지만 또 다른 쪽은 잘 팔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가격이 한 2배씩 되고 하는 바람에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그러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뭐 4%씩 주고 이전에 4, 5% 주는 거 찾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많이 높아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발굴하셔가지고요 짭짤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앞으로 배당도 이제 분기 배당으로 좀 많이 했으면은 그러면은 고령자들이 이 주식 수요 기반이 넓어질 것 같아요. 고령자들이 1년에 한번 땡 해가지고 배당 받는 것보다 이렇게 분기로 배당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주식 배당주를 가지고 자기의 노후 설계를 일정 부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이제 분기 배당을 조금씩 뭐 삼성전자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씩 높여가면은 훨씬 수요 기반을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여튼 리츠는 뭐 ETF를 해서 월 배당하는 것도 있고 뭐 2개월마다 배당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모아보면 월별로 받는 배당 금액이 다 증권사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노후 소득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짜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예금이나 채권도 인컴을 줘요, 당연히. 그런데 그거는 픽스드 인컴이잖아요. 픽스드 인컴이라서 인컴이 적습니다. 그거 뭐 열심히 배치해봐야 좀 금액이 적으니까요. 조금 배당을 많이 주는 것하고 같이 좀 섞어서 배당 플랜 이런 것들을 좀 잘 짜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리츠도 들어가 있고 커브드 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고배당주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그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뭐 6, 7%를 번다 이거에 만족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투자금 자체가 작으면 그걸로는 안 돼 해가지고 이거 뭔가 좀 해야 된다 조금 뭔가를 내가 또 뭔가 뭐 차리든지 해야 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좀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창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즘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같은 어떤 경제 구조와 이제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창업을 5060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딘가 또 근로자로서 조금 더 일을 하시는 게 맞을지. 제가 이전에 1인 1기 책을 쓴 지가 벌써 한 8, 9년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도시락을 싸고 말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아주 강점이 있어서 하는 부분은 뭐 그걸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정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은 뭐 트라이 해도 됩니다. 제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컨설팅 쪽을 하시는데요. 뭐 커피숍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고정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매장을 빌려야 되고 종업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하는 그다음에 인테리어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 은퇴 자금을 이제 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고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충분히 구조화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는 재취업을 해서 레이브 인컴을 얻는 것. 그래서 저는 50대, 60대는 하여튼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인컴 이렇게 답을 할 정도로 인컴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금융자산도 인컴 위주로 바꿔놓고 나의 인적 자산도 프랜차이즈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창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인컴을 얻는 것보다는 그냥 레이브 인컴을 얻는 것으로 하면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사례가 그렇게 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꽤 좋은 직장에 공무원을 하다가 나왔는데요. 이 친구는 주택관리사에 이제 자격증을 따서 주택관리 이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습 기간이라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대단지로 가면은 그것도 꽤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 레이브 인컴 뭐 예를 들어 월 한 300~400 받는다. 그다음에 그건 또 70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배당소득.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거 이제 합쳐가지고 인컴을 탄탄히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좋습니다. 요즘 개인연금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연금 좀 미리 좀 세팅해 놓으면 좋다. 당연하죠. 뭐 연금은 삼청 연금이죠. 그래도 두 개는 의무적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연금은 자기의 자의적이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는 세제 혜택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해놓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꼭 하시는 게 젊은 사람들은 5060에서 시작하기는 뭐 좀 어렵잖아요. 이쪽에서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 소득이 있으면 일단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55세를 넘어가면은 이제 IRP나 연금저축에 불편한 거라는 것은 55세 이후 5년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30살에 시작하면 25년이에요. 너무 많이. 그렇죠. 그런데 55세 시작한 사람들은 이것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5년 이상 하면 돼요. 그 정도는 자기가 여기서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고 자산을 운용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배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지 않고 과세 이연을 하죠. 찾을 때 과세를 합니다. 그다음에 찾을 때도 저율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클에 집어넣어 놓고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55세라고 해서 전혀 늦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5년 동안 좀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 5년 금방 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때라도 연금저축이나 IRP 하시는 게 세제 절세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너무 인컴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잠깐 뭐 커버드 콜 얘기도 막 해주셨는데 요즘 좀 막 고배당 하면은 이게 또 되게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고 이거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지. 당연히 위험하죠. 이제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의 원천이 뭔가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기업은 기업의 수익이 이제 영업 수익이 배당의 원천이고 뭐 부동산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임대료가 수익의 원천인데요. 그럼 커브드 콜은 뭐일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기의 권리를 팔은 것에 대한 것으로 받는 게 배당입니다. 그 권리가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커브드 콜의 여러 가지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이나 S&P 500으로 한 커브드 콜을 예를 든다면은 S&P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나는 S&P 500을 펀드에 들고 있어요. ETF에 들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나는 돈을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줘요. 가격이 떨어지면 나의 손실로 받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이러한 권리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권리를 옵션을 부여한 것 때문에 나는 배당을 받는 것이죠. 그게 이제 월 1% 뭐 이 정도 배당 받는 것이니까요.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 이것은 의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계속 오른다 하면은 나는 상대적인 손실이 기회 손실이 있는 것이고요.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은 손실을 내가 바로 입게 되는 것이고 주가가 큰 폭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계속 배당을 받다 보면은 뭐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배당이 쌓이면서 꽤 탄탄하게 되는 것이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제 받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국채 30년물 커버드 콜이라는 것도 미국 국채 금리가 여기서 무슨 5.5 뭐 이렇게 막 뚫고 신나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가나 이런 거 볼 때 또 미지적연해서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들고 있으려니까 금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근데 이 변동성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포트폴리오 목적 때문에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팔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의 변동성을 내가 이제 흡수해 주니까요. 이제 월 1%씩 주겠다는 것이죠.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채권을 펀드하고 있던 것들의 뭐 한 20-30%를 빼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 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죠. 제가 평생 이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1-2년 동안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서 저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은 철저하게 이런 우리가 그걸 이제 컨틴전시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어떤 국면 이런 때 이제 의존하게 디펜던트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점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반드시 뭐 S&P 500의 연 기대 수익률이 11%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월 1% 준다면은 거의 S&P 500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도 꾸준히 배당을 받는데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리스크가 꽤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다든지 할 때는 그 데미지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막연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하시면 또 큰일 난다.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국채 30년물 커브드 콜을 샀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셨거든요. 지금 금리가 확 올라버렸으니까. 예, 그거 손실은 자기가 떠안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커브드 콜을 샀다고 나는 야 안정적으로 배당만 받겠네 했는데 갑자기 그 기초자산의 가격이 한 40%가 떨어졌다. 극단적으로. 그럼 내 자산이 40% 마이너스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모든 게 다 확률과 계산으로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브드 콜도 뭐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아주 길게는 아닌데요. 들어가서 조금 이런 국면에서 내가 좀 이 자산을 운용하고 하는 데는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5060 세대분들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젊은 시절과 좀 달라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전보다 뭐 저도 살짝 느껴지지만 20대랑은 달라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좀 판단력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뭐 안 느끼실 것 같은데 안 느끼시면 안 되는데 느껴집니다. 이게 뭐 점점 힘들어지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후 대비를 좀 하고 아니면 이제 거의 끝내고 뭔가 이제 휴식도 하시면서 뭐 적절한 뭐 분산을 해야 되는 이 시기 때 투자의 주의점 뭐 하나 정도만 꼭 한번 얘기해 줄 게 필요하다 하는 게 뭐 있을까요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예금만으로는 예금도 인컴인데 픽스드 인컴은 너무 낮기 때문에요. 조금 베어리어블한 인컴으로 옮겨가면서 약간 리스크를 지면서 이제 인컴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옮겨갈 때 이제 리스크가 당연히 따라다니는데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인컴 자산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 채권이 있는데 채권의 쿠폰 중간중간 이자를 받는 것이 없으면은 채권 만기하고 듀레이션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할인채 같은 경우에는 3년짜리 할인채가 있다면은 듀레이션도 3년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자를 지급하는 이 표채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짧아집니다. 그게 실효 만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30년 물 같은 경우 만기가 30년이지만은 듀레이션은 한 20년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없다고 그러면은 듀레이션이 30입니다. 그럼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죠. 그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내가 자산을 투자를 했는데 중간중간 캐시플로우로 내가 수취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듀레이션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리스크가 적어진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맞지는 않지만은 베타가 좀 적어진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80세쯤 되시면은 아예 그거 자체도 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아예 변동성 자체에 투자를 하지 마라. 뭐 그때는 이제 투자 자산을 갖는 것은 내가 사회에 좀 더 흐름을 팔로우한다 그럴까요? 사회하고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하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뭐 소액 정도만. 예, 그런 정도는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단력도 떨어지긴 한데 워렌 버핏 보면 95세까지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일단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 나의 치매나 어떤 정신적인 그 뇌의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의 돈 이건 뭐 내가 날려도 괜찮아. 돈 벌면은 좋고 하는 부분으로 일정 부분 딱 갖다 놓고 쭉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89까지 하여튼 주식을 좀 사시고 팔고 그러셨습니다. 그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내가 나의 어떤 지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주된 소득원으로 마련하시는 것은 이제 안 하셔야 되고요. 그때 되시면은 거의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배당도 자동이긴 한데요. 금액이 확정된 것,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확정된 것이고 종신연금도 확정된 것이고 장수연금도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이제 확정된 이자가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80 고령 후기에 가서는 그렇게 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고령 전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금 높은 배당 소득 이런 것들을 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평생 그냥 배당 플랜을 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게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배당 금액도 같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꽤 많아집니다. 한 20년 지나면은. 그래서 그냥 계속 그 배당으로 또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걸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계속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뭐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고 지금 이제 하실 부분이 그런 쪽으로 플랜을 내가 100이라는 것을 예금과 채권을 가지고 내 플랜을 짰다고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 플랜을 가지고 서로 섞어서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생애의 주기에 맞춰가지고 투자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젊을 때 좀 더 투자를 또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노후 대비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경제 상황부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